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만 총통 선거가 친미라이 칭더의 승리로 끝나자 중국과 대만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미국 등 서방과 협력하며 크게 성장한 한국 방산의 성장 패턴이 대만을 사이에 두고 미중 패권 전쟁이 심각해짐에 따라 양안 관계에서도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이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수록 미국을 중심으로 대만 수호 의지가 강해질 것이며 K방산이 나름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더구나 군함 제조 기반이 중국에 비해 턱없이 뒤처진 미국은 군함은 무조건 미국 내에서만 건조해야 한다는 오랜 원칙조차 바꿀 태세로 중국을 방어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의 역할에 대해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의지는 이번에 미국이 처음으로 발표한 국가방산 전략 NDIS에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앞으로 35년간 미 국방부의 방위산업 투자를 좌우하게 될 미 국가방산 전략에 대체 어떤 내용이 있길래 한국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 11일 공개한 국가방산 전략은 앞으로 10년이 미국 방산 분야 결정적 10년이 되리라는 강력한 경고에 따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처음으로 마련한 이번 국가방산 전략은 냉전 이후 성장해온 중국의 방산 역량에 대한 경계심과 그에 따른 미국의 위기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예 이렇게 대놓고 중국을 거론했습니다. 지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국은 여러 핵심 세계 방산 강국이 됐다. 특히 조선과 핵심 광물, 반도체 등 분야에서 중국의 산출 역량이 미국은 물론이고 핵심 유럽아시아 동맹국의 역량을 모두 합친 수준을 넘어섰어라. 국가방산 전략의 내용을 보면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했던 전 세계적인 공급망 혼선에 커다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의 삶의 필수적인 상품 및 원자재에 대한 미국의 타국 의존, 특히 중국 의존에 충격을 받은 것인데요. 글로벌 공급망 혼선으로 인한 미국 경제의 타격은 그동안 전 세계가 얼마나 중국 물품에 의존해왔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미 국가방산 전략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영향도 거론했습니다. 2022년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지난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 방산 분야에서 일종의 리스크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그간 언론에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군수 물자를 지원하면서 인도태평양 등 세계 다른 지역에서 작전에 필요한 충분한 물자를 생산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는 방산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민간 방산 분야는 물론 동맹국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의국 동맹국들,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EU, 인도, 이스라엘은 물론 한국과 대만, 영국 등과 공동의 가치와 대중적 지지 등에 기반한 프렌드 쇼어링, 즉 우방과의 공급망 구축 확대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니 우방들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한국은 아주 중요한 동맹 중 하나로 인식되어 있었으며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변화가 한국 방산에 또 다른 기회를 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포탄에 대해서는 미국과 우방국들의 공급망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긴급 요청으로 한국의 포탄이 나토에 진출하기 시작했고 영국도 포탄 생산량을 10배 늘리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한국의 포탄 생산 능력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영국 방산업체 BAE 시스템즈와 1,759억 원 규모로 NATO 회원국이 사용하는 155포탄의 모듈화 장약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NATO 표준 155포탄에 적용되는 장약을 수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이 유럽 표준 포탄을 수출할 능력이 됨을 입증한 것입니다. 포탄만이 아닙니다. 최근 영국 및 독일의 방산 기업들이 한국을 잇따라 방문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방산 기업인 밥콕 인터내셔널이 한화오션을 방문해 글로벌 잠수함 시장의 수요에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돌아갔습니다. 밥콕은 영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잠수함의 생애주기간 후속 군수 지원, 즉 ISS를 전담하는 기업으로서 잠수함 유지보수, 부품 조달 분야에서 독보적인 실적과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전문 방산 기업인데요.
최근 글로벌 잠수함 수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기 위해 세계 최고의 디젤 잠수함 경쟁력을 보유한 하나오션과의 협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밥콕은 현재 하나오션이 건조 중인 장보고3 프로젝트에도 참여해 제품의 기술적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밥콕의 니카인 총괄은 하나오션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방산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장보고3 잠수함을 탄생시킨 하나오션의 기술 역량과 연구개발 노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방문이었다. 밥콕은 매우 우수한 잠수함 설계 및 건조 능력을 보유한 하나오션과의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해 두 회사가 팀을 이뤄 새로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싶다. 하나오션은 쫄란드 오르카오 RKA 프로젝트와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에 한화의 장보고4 잠수함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 과정에서 밥콕 인터내셔널과의 협업을 통해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오션은 지난해 6월부터 밥콕 캐나다와 손잡고 잠수함 정비 기술 교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잠수함 정비 및 군함 유지, 보수, 정비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착착 해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오션은 최근 독일 방산업체 가블러 게이벌러와 잠수함 양강 마스트 분야 유지, 보수 정비 MRO 사업을 위한 기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강 마스트는 잠수함 상부 구조물에 설치되는 장비로 잠망경, 레이더, 통신기 마스트 등이 있는데요. 이번 기술 협약으로 한국은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의 양강 마스트 MRO 사업에 관한 기술력을 높이고 군함 수출과 수출 이후 MRO 사업 수주를 위한 경쟁력도 확보하게 됐습니다. MRO 사업은 일본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실제로 독일이나 영국 등 주요 방위산업체는 잠수함 등을 수출한 뒤 30년 이상 MRO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오션 역시 세계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장보고3 잠수함을 수출한 후 군함 유지보수 사업, MRO 사업까지 수주해 30년 이상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군함의 유지보수 사업을 수주한다면 국내 조선업계는 든든한 수익원을 얻게 될 것으로 커다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미 자국 내 군함 유지보수 사업, 즉 MRO 시설 자체가 붕괴되어 이제 해외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조선업 강국이면서 군함 건조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하나오션을 비롯한 잠수함 건조 능력 및 유지 보수 기술까지 갖춘 회사들이 많아 미군의 선택지로서 이보다 더 좋은 나라는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에서조차 미국이 군대를 증강할 예산상 여력이 있어도 방위산업 등 제조업 기반 붕괴 때문에 중국에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미국 내에서도 군함을 제조할 노동력도 기술자도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년간 중국 해군은 구축함 순양함 17척을 증강했는데 미국은 현재 같은 수의 함정을 건조하는 데 6년이 걸린다며 미국은 군함을 빠르게 대량 건조할 능력이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월스트리트 저널 WSJ는 애초에 건조유지 비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는 한국 구축함을 참고해야 한다고 한국을 콕 집어 추천하기도 했는데요. 한국 조선업체들은 민간 부문 경험을 바탕으로 건조유지 비용을 염두에 두고 군함을 설계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이지스 구축함은 동급인 미국 함정보다 무게가 더 나가지만 복잡한 원지 장비 월 지작업이 쉬워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미 해군이 일본의 민간 조선 시설에서 자국 전투함정을 수리하고 향후 미일 공동으로 일본에서 전투함정을 제조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 호들갑을 떤 언론도 있었습니다. 니케이는 미 해군 전투함 수리에 일본 민간 조선소 이용 타진, 향후 미일 공동 전투함 제조도라는 기사에서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주일 미국 대사가 중심이 돼 국방 예산을 결정하는 미국 의회나 일본 방위성 외무성, 그리고 일본 민간 조선소를 접촉하기 시작했다며 1차 후보지는 요코하마, 교토부 마이즈루, 히로시마현 구레 등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을 수리하는 민간 조선소이며 주일 미국 대사관은 이러한 조선소를 운영하는 미쓰비시 중공업가와 사키 중공업 등 조선 대기업 경영진에게 비공식적으로 이를 타진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이렇게 일본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의중이 한국으로 유턴하고 있는 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국가방산 전략에서 동맹국들의 역할, 특히 한국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조선업 강국 한국이 미 군함의 MRO 사업을 수주할 중요한 후보로 떠오른 것인데요.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하나오션은 이미 지난 여름 군함 유지보수 MRO 사업에 진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더니 최근 국내 조선업체 대표단이 미 헌팅턴 잉걸스 조선소를 방문하는 등 미국과 한국 두 나라 간 군함 유지보수 사업의 협력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방력 강화와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 군함 건조 능력을 우려하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에 의해 군함 유지보수 시장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한국은 MRO에만 한 해 139억 달러, 약 18조 2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미국이 첫 번째 예비 고객 명단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얼마 전 대만 해협에서 미 해군과 중국 함정이 충돌 직전까지 가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미, 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 중국 인민해방군 군함은 대만 해협에서 미 해군 구축함 선수를 가로질러 150m 앞까지 접근하는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미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이지스 구축함 정훈함 DDG-93이 캐나다 해군 호위함 HMCS 몬트리올과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동안 중국 인민해방군의 이지스 구축함 루양삼과 미군 이지스 정훈함 부근에서 안전하지 않은 기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군함이 미 해군 구축함의 좌연을 추월해 선수를 가로질러 접근했고 미 구축함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심노트로 속력을 낮추자 중국 군함이 미 구축함의 우연에서 좌연으로 선수를 두 번째로 가로지른 뒤 미 구축함의 좌연 선수 쪽에 머물렀습니다. 미군은 중국 군함이 1500야드까지 접근했으며 이것은 곧 공해에서의 안전 항행에 관한 해상 충돌 예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인민해방군은 미 구축함이 악의적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해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미국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이처럼 대만 해협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미중 간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군의 해군력 강화를 위한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군 입장에서 공군은 몰라도 해군력에 있어서는 배를 거의 찍어내다시피 건조하고 있는 중국에 수적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국방부 추산에 따르면 중국 해군 전함수는 현재 약 340척에 달합니다. 반면 미 해군 전함수는 300척에 못 미칩니다. 또한 미 국방부는 중국 해군 함대가 앞으로 2년 안에 400척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반면 미국이 전함을 350대로 늘리는 것은 2045년이 돼야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최근 그야말로 전함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55형 구축함은 2014년 건조를 시작해 최근 세냥함까지 8척이 취역했습니다. 반면 이에 대적할 미국의 주멀트급 구축함 배치 속도는 너무 더딥니다. 중국 55형 구축함보다 5년 이른 2009년 건조가 시작됐지만 이제 고작 2척이 배치됐을 뿐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전함 3척을 건조할 동안 미국은 1척밖에 만들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화력에 있어서도 중국 해군은 함대공,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관 VLS-112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최신형 알레이버크 ARLEIGH 버크급 구축함을 능가하는 화력입니다. 그런데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55형 구축함에 맞설 상대는 한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CNN은 동아시아 해상에서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해군력에 대항할 카드로 한국 해군이 보유 중인 세종대왕함급 이지스 구축함이 비밀병기로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분석기사에서 미국이 중국의 해군 전력 강화에 꼴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전력 공백을 메울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근거로 한국은 탁월한 성능의 전함을 건조하고 있고 막강한 항모 건조 능력을 바탕으로 중국에 추월당한 미국 해군의 전력 보강 히든카드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해군력의 수적 우위에 대한 미국의 해결책을 미국 밖에서도 찾아야 한다며 그 핵심으로 한국의 세종대왕함급 구축함을 지목했습니다. 세종대왕함급은 한국 최초의 이지스 방공체계 탑재 구축함으로 2008년 선도함인 세종대왕함이 취역한 뒤 율곡이함, 서해류 성룡함 등 총 3대가 실전 배치됐습니다. 이지스는 해상전은 물론이고 고성능 레이더와 중장거리 대공미사일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해 적의 육상 및 전력까지 무력화시키는 통합전투 체계입니다. 실제 배수량 1만 2천티의 세종대왕함급 구축함은 중국의 55형 구축함보다 약간 작지만 128개의 함대공, 대잠,
순항미사일 등 더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NN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지척인 한국에서 함정을 구매하거나 이들 국가 조선소에서 미국이 설계한 함정을 건조하는 것이 중국과의 함정 건조수 격차를 좁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걸림돌은 미국의 법입니다. 현재 미국 법률은 아무리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안보 우려와 자국 조선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외국에서 건조된 함정을 구매하거나 해외에서 함정을 건조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장차 치러질지 모르는 중국과의 해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제고해야 할 때가 됐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호주 미연구소 USSC 연구위원 블레이크 허징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제 시간에 예산안에서 고품질의 선박을 건조한다. 이 두 가지 장점은 이미 미국이 잃어버린 능력이다. 미국의 선박 건조 능력을 확대할 동안 한국의 조선소를 통해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해군력에 긴장하는 나라는 미국 외에도 또 있습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의 앞마당인 인도양은 아시아, 유럽 및 미주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세계 해상 무역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일찌감치 간파한 중국은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와 파키스탄의 그와다르 및 기타 작은 섬 국가의 해군 시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이미 중국 선박이 항구로 오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또한 개방된 인도양의 영구적인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대량으로 인수하는 계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2개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항공모함은 건조 중이며 네 번째 항공모함도 계획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4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되면 그중 한 척을 인도양에 주둔시킬 것으로 이러한 도전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항공모함을 원하는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에는 현재 2척의 항공모함이 있지만 중국의 해군력에 대응해 더 많은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한국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상 영향권에 대한 욕심은 정말 혀를 내두를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남중국해의 유자 형태로 9개 선, 즉 9단선을 긋고 선 안쪽 90%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나라들로서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특히 미국과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필리핀과 충돌이 잦은 상황입니다. 중국군은 지난 2월 6일 남중국해의 필리핀 해역인 세컨드 토머스 암초 지역에서 식량과 군용물자 보급 작업을 지원하던 필리핀 선박을 향해 무기급 레이저를 쏘아 갈등을 촉발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중국이 해군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위협적인 군사행동을 보이면서 미국은 물론 태평양 연안국들의 해군력 증강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조선업계 특수선 분야의 새로운 수주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가장 먼저 한국을 향해 러브콜을 보낸 나라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가 약 58조 원을 들여 구형 순찰 잠수함 교체 사업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3,050%가 선박 획득 비용으로 추정되는데 미국과 유럽산 잠수함 가격은 한 척당 3조 원이 넘어 한국이나 일본산 잠수함 도입이 유력하다는 것이 업계 분석입니다. 실제 캐나다 연방조달청과 해군 관계자 등은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하나오션 옥포조선소, 해군 잠수함 사령부 등을 직접 찾아 3,000톤급 잠수함과 건조시설 등을 둘러봤는데요. 이들은 일본의 잠수함 건조사인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등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과 일본 조선소들이 캐나다 잠수함 건조 사업에서 각축전을 벌일 전망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드디어 하나오션이 18조 규모의 미군함 정비시장에 진출해 한국 조선업계가 미 군함의 유지보수 MRO 사업에도 진출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군함 유지보수 사업, 즉 MRO에만 한해 139억 달러, 약 18조 2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국가인데 그 첫 번째 예비 고객 명단에 하나오션이 오른 겁니다. 군함 MRO 사업은 수상함 잠수함 등 특수선 수리와 정비 전 주기를 관리하는 사업인데요. 새로운 배를 만드는 일은 규모는 크지만 시장 변동에 따라 부침을 겪기 마련입니다. 불황이 닥치면 걷잡을 수 없는 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군함 유지보수 사업은 규모는 크지 않아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있습니다. 미 해군은 과거 아시아 지역 조선소에서 유조선이나 보조함 등을 수리한 적이 있지만
구축함과 같은 군함을 수리한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미국 조선소 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해져 유지보수에 들어간 군함 공백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자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해군력에 맞서 군함 건조 및 유지보수가 시급해진 국가들이 많아짐에 따라 한국 조선업은 또 다른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해외에 함정 정비 지원센터를 구축하자 중국이 경악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과거 남중국해 핵심 요충지에 있던 미 해군기지가 한국을 통해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이 만든 군함 10여 척이 이곳에 자리 잡게 됐으며 향후에는 잠수함까지 배치돼 중국이 크게 견제받을 가능성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까지 긴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필리핀 수빅 해군기지에서 군수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개소식에는 필리핀 국방부 차관과 해군 참모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작년 6월 필리핀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한 지 6개월 만의 일입니다. 우리나라 방산업계 최초로 해외 MRO 서비스 센터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현대중공업이 2016년 수주에 2020년과 2021년 인도한 필리핀 호위함 2척에 대한 유지보수 정비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비부품 보관 창고와 정비교육장 등으로 구성되며 정비창 요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작년 3월 이에 대한 준비도 마쳤는데 STX 엔진,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등과 공동으로 선박 수출 및 MRO 사업 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함정 설계, 건조에 이어 수명주기 관리를 아우르는 글로벌 종합솔루션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해당 시설 건설에 또 다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필리핀 대표 조선소를 살리는 마지막 노력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필리핀 수빅에서 조선소를 운영했던 기업은 한진중공업입니다. 수빅 조선소는 총 23억 달러가 투입돼 2006년 착공해 2009년 완공된 바 있습니다. 미국 해군 기지 부지를 매입해 총 300만 제곱미터 규모로 건설했던 것입니다. 이는 영도 조선소 면적의 1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생산된 블록과 기자재를 도크로 옮기는 운반거리는 1km를 넘지 않았으며 생산 과정은 상당 부분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2만 명의 노동자가 일하면서 세계 10위권 수주량을 확보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2015년 중반부터 업계 전반에 걸친 화물선 공급 과잉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필리핀 은행으로부터의 4억 달러 대출을 포함해 13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새로운 일거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2018년 12월 무려 7천여 명의 노동자를 해고한 후 다음 달 법정 관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파산 직전까지 120척 이상의 선박을 인도했지만 결국 무너졌죠. 주인을 잃은 수빅 조선소에 눈독을 들였던 곳은 중국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인수에 참여하면서 미국과의 갈등을 촉발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 서버러스가 인수에 참여했고 작년 상반기 매각이 성사됐죠. 한진은 보유했던 300헥타르에 대한 50년 임대를 서버러스 관계사로 이전했습니다. 수년간의 협상 끝에 필리핀 정부는 기존 조선소 시설을 투기 구역으로 나누기로 결정했고 북부 야드는 필리핀 국방부의 해군 기지의 노비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작년 5월 문을 연 이 시설은 현재 필리핀 해군함대에 본항이 됐습니다. 300헥타르 부지 중 100헥타르에 걸쳐 해군 기지가 완성된 것입니다. 필리핀 국방부는 그곳 중 일부를 현대중공업에 제공해 정비 보충 등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한국 업체가 운영하던 시설이니 한국산 군함과 지원 시설을 두는 것이 최적이라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델핀 로렌자나 국방부 장관은 은퇴 전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현대중공업에 주문한 모든 선박을 수리할 정비센터를 갖게 됐다며 한진중공업 필리핀 조선소 재가동 노력의 마지막 단계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진이 운영했던 수빅 조선소는 위로는 중국과 대만이 있고 주변으로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이어져 있어 해상 교통의 중추이자 군사적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언제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화약고 지대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과거 미 해군 기지로 활용돼 왔고 아시아 지역에 배치된 미 군함의 긴급 정비 수리 또한 이곳에서 진행됐습니다. 필리핀은 한때 아시아의 진주로 불리던 부국이었습니다. 태평양과 남중국해의 풍부한 해양 자원은 물론 영토 곳곳에 금과 구리, 니켈, 크롬 같은 값 나가는 자원이 널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중 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토지는 쌀, 바나나, 사탕수수 등을 대량으로 생산하기에 적합했죠. 1946년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뒤 한동안 번영을 구가했고 6.25 전쟁 중에는 연인원 7,000명이 넘는 병력을 보내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으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1992년 미군 철수 직전까지 필리핀 수비계는 미 태평양함대 핵심 전력인 제7함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항공모함과 전함, 순양함, 핵잠수함이 수시로 드나들었죠. 당시 필리핀 주변 남중국해는 평화로운 상황이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1992년 미군이 떠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 스프레들리 군도에 해군력을 보내 주변 암초를 모조리 점령했고 스프레들리 군도 일대 환초들을 아예 인공섬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필리핀이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해 승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 해군기지가 있던 수빅만은 필리핀 경제특구로 전환돼 있었습니다. 그 후 한진중공업 조선소로 이용되다가 또다시 해군기지로 변신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한국이 최초로 해외 선박 MRO 지원 기지를 오픈하자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군수품 수출이 놀라운 속도로 증가했다며 경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 호위함과 지원센터가 과거 미군 해군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한화시스템 전투체계 훈련센터 완공식까지 진행됐습니다. 엔진 장비실, 시뮬레이션 훈련장, 통제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정전 투체계 CMS모 이훈련을 포함한 각종 교육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그동안 직접 군함에 올라야 가능했던 교육 훈련을 지상에서도 실시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의 감사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해군 수상함, 잠수함 등 80여 척의 전투체계를 공급한 바 있죠. 현대중공업이 필리핀에 제공하기 위해 만들었던 군함에도 장착돼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600톤급 호위함 2척을 필리핀에 성공적으로 인도한 데 이어 3,200톤급 초계함 2척을 수주해 건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2,400톤급 원의 경비함 OPV 6척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원의 경비함은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해 2028년 인도될 예정입니다. 중국 언론은 필리핀이 한국 군함 6척을 한 번에 사들이자 놀라워했고 필리핀 근처 해역에 갈 땐 조심해야 한다는 보도까지 했습니다. 이번 6척 계약은 총 7,400억 원 정도인데 기존 군함까지 하면 1조 7천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성능도 좋은데 계약보다 배를 빨리 건네주고 사후 서비스 AS까지 확실하다. 필리핀이 계속해서 현대중공업의 군함 건조를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필리핀은 섬나라이면서도 해군력이 강하지 않았죠. 필리핀이 보유 중인 가장 큰 3,200톤 초계함만 봐도 미국 해안경비대에서 쓰던 배로 1960년대 제작돼 2011년 양도된 중고 함정입니다. 1,000톤이 넘는 수상 전투함은 7척뿐이었습니다. 결국 남중국해 갈등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호라이즌 프로젝트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1차 호세리잘급 구입과 2차 초계함 및 원해 경비함 모두 한국 업체에게 맡겼죠. 여기에 중국이 또 긴장하는 부분은 현대중공업 호위함에 이스라엘 방산기업 IAI의 알파 3D 레이더가 달렸다는 것입니다. 해당 레이더는 한화시스템이 제공한 전투관리 시스템 CMS과 완전히 통합되어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레이더 탐지거리가 400km에 이르고 수직발사 16기를 가지고 있는 한국산 호위함에 공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현대식 미사일 호위함에 이어 경량 이지스함도 보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호라이즌 3 전투함 선정에도 한국이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 있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1,400톤급 잠수함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5월 필리핀 군수 관계자가 방한해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작업장 등을 찾았고 방산 전시회 때 설치된 잠수함 모형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소 5억 달러가 넘고 유지비도 비싼 프랑스 잠수함 스콜팽금에는 부정적이지만 가성비가 뛰어난 한국산 잠수함에 호감을 표시한 상황입니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지역 내 한국의 최대 무기 수출 대상국입니다. 2020년까지 5년간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영국 14%, 필리핀 12%, 태국일 1%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런 수출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과거 한국의 무기 공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또다시 우방국들의 주목을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 바다를 굳건히 수호한 함정 8척이 2022년을 끝으로 명예롭게 전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남함, 제주함, 속초함, 영주함, 그리고 참수리 고속정 등입니다. 전남함 1500동급과 제주함은 1989년 취역 후 활약을 해왔습니다. 전남함은 1999년 제1연평해전과 2009년 대청해전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영주함은 제1연평해전에서 북한 어뢰정 한 척을 침몰시켰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적함 격침 킬마크가 함교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들의 빈자리는 인천급이 1500돈과 대구급이 1800돈 등 호위함이 채우고 있습니다. 참수리 고속정의 빈자리에도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유도탄 고속함 450동급과 신형 고속정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구형 군함 퇴역 후 이를 우호국에 제공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필리핀 해군은 포항급 호위함 2척을 추가로 공여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콜라도 야팜에 대한 역사까지 꺼내며 두려움을 표시해왔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2019년 인도된 포항급 호위함 한 척 이름을 콜라도 야팜으로 바꿨고 그내 경비에 투입한 후 중국 군함이 깜짝 놀라 도망갔던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필리핀 영해에서 활동 중인 중국 잠수함을 잡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필리핀 해군 역사상 최초의 성과라는 발표까지 나왔죠. 성능이 탁월해 7,100개의 섬을 방어할 수 있는 최적의 초계함이라는 평가입니다. 재작년 말 퇴역한 안동함 1200동급이 필리핀으로 무상 양도가 결정됐을 때 군 관계자들이 곧바로 한국으로 날아와 크게 만족을 했던 이유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40척의 함정을 10개 우호국에 공여해 방산협력 수단으로 활용해왔습니다. 포항급 초계함은 총 24척이 건조돼 현재 10여 척이 운용되고 있는 상태인데 퇴역 함정은 순차적으로 우호국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호국과의 협력을 통해 굳건한 방위력을 유지해 가길 바랍니다. 최근 세계 각국의 친환경 정책으로 자동차 산업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승용차의 경우 배터리 팩에 저장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기차가 점점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은 업계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여 매년 새로운 판매량과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영업이익은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높은 배터리 원가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답재되는 배터리도 종류가 다양하며 적당한 출력과 주행거리를 가진 중저가 배터리부터 높은 출력과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고급형 배터리까지 있는데요. 아직 아무리 저렴한 중저가 배터리라도 전기차 원가의 40%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정부의 친환경 보조금이 없다면 아직 이윤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을 선점한 전기차 브랜드들은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테슬라의 경우는 전기 차량 판매로 인한 수익은 극히 일부분이며 대신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쌓아둔 탄소 배출권을 다른 기업들에게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이란 전 세계적인 합의를 통해 국가와 기업별로 탄소 배출의 종량을 정해두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하는 탄소의 양만큼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일종의 친환경 세금 같은 항목입니다. 그런데 탄소 배출이 많은 다른 중화화 공업이나 제조업에 비해 전기차 제조 분야는 친환경 인증을 받아 전기차를 생산할 때마다 탄소 배출권이 쌓이게 되는데요. 미국의 테슬라는 지난해 탄소 배출량이 많은 중국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권을 판매해 대략 4억 달러, 우리 돈 5천억 원의 순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 정부에서도 자국 전기차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해당 국가의 친환경 보조금이 없다면 전기차 산업은 이익을 남길 수가 없는 구조이기에 자동차 업계에선 열심히 전기차를 팔아도 남는 것은 별로 없고 전기차 원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배터리 기업들의 배만 불려준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차량 판매가 저조했던 폭스바겐은 탄소 배출권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난해 중국에서만 800억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더 배터리 산업에 뛰어들려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원가 절감과 친환경 규정 충족을 목적으로 너도 나도 배터리 산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 환경적 요인과 기술력의 부족으로 배터리 산업 진출을 하나둘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과 유럽에선 한국의 배터리 3사에게 도움까지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세계 1위라고 자랑하던 중국산 배터리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실체가 드러나면서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밥그릇이 산산조각나게 생긴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이자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2위를 기록 중인 폭스바겐은 수년 전부터 유럽 내 배터리 공장을 계획하면서 자신의 주무대인 유럽 전기차 시장 접수를 위한 로드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에선 한국의 배터리 3사에게 밀리고 생산원가와 물량 면에선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에게 밀리면서 폭스바겐이 전폭적으로 투자한 유럽의 배터리 기업들은 유럽연합의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폭스바겐 CEO인 토마스 쇠퍼는 유럽의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계획했지만 급통하는 에너지 요금과 인건비 인상으로 더 이상 유럽연합 내 어떤 국가에서도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를 제조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자체 배터리 진출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주로 독일 지역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 폭스바겐은 독일의 에너지 요금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을 겪으면서 변동성이 매우 커졌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건비는 상승한 데다 전기차 부품의 공급 가격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천문학적인 초기 투자금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쉬운 줄로만 알았던 배터리 산업은 석유 가격보다 변동성이 큰 원재료와 희토류를 확보해야 하며 이미 한국이 수십 년 전에 확보한 특허와 기술들을 피해가면서 자체적인 배터리를 연구 개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술력은 한국에게 밀리면서 자본력과 생산력은 중국에게 밀리고 있어 배터리 생산을 통한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더 이상 배터리 사업의 경쟁력과 지속성이 상상 이상으로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배터리 생산이 어려워지자 계획해두었던 전기차 공장까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2023년 초 착공하기로 했던 독일 내 유럽 최대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데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폭스바겐과 마찬가지로 배터리 자체 생산에 나서겠다면 미국의 테슬라마저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판매량 부진을 겪고 있는 테슬라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시장에서 대대적인 할인 판매에 돌입해 영업이익률 감소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전기차 업체와 끝장을 보는 경쟁인 일명 치킨 게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중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2030년까지 자체적인 배터리 공장을 구축해 원가 절감에 나서려던 테슬라는 자체적인 배터리 계획을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한국의 배터리 3사에게 주문량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 차량에 탑재되는 차기 원통형 배터리인 4860 배터리 생산에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충북 공장에 6천억 원가량을 투입하여 연간 9GWh 규모의 테슬라용 배터리 설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미시간주 공장의 생산 규모를 단계적으로 5배까지 늘리면서 늘어나는 테슬라의 폭발적인 배터리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의 배터리 3사 중 삼성 SDI와 SK온과도 관련 협력 내용이 오고 가는 가운데 이번 계약으로 최소 수년간 테슬라의 자체 배터리 공장 계획은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석권했다고 주장하는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배터리 기업인 CATL과 BYD 등은 단순한 점유율로 보면 전체 배터리 시장의 45% 정도를 차지해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엔 통계의 합정이 숨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중국이 아닌 국가의 배터리를 수출하는 비중이 5%가 채 안 되기 때문이며 40% 이상의 배터리가 오로지 중국 내수용으로 사용됩니다. 아무리 내수라고 해도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중국 배터리 회사가 많은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중국의 배터리 회사는 한국의 배터리 회사와 근본적으로 경영 방식이 다릅니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와 배터리 등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 세금을 투입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으로 중국에 보조금이 없다면 사실상 적자를 봐가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해외 수출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최근 들어 한국처럼 미국과 유럽 내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겠다며 의견을 보내고 있지만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원자재와 소재 부문에서 미국과 유럽에선 2030년까지 중국제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계획에 합의했기 때문에 중국의 배터리가 해외 전기차 시장에서 설 자리는 더욱 사라져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특허 문제도 발목 잡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데는 중국 당국의 암묵적인 보호를 받지만 글로벌 시장에 나온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중국 기업들은 자신이 연구 개발한 기술보다 해외 업체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결국 중국 시장을 거대한 갈라파고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악재가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급하던 전기차 보조금이 올해부터 정면 중단되면서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들과 배터리 기업들이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당국은 여태 자국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왔지만 최근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보조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자국 산업을 육성하는 목적은 내수 시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해외에 진출하여 글로벌 시장을 이끌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요. 중국의 기업들은 자국에서 보조금만 받은 뒤에 해외 진출이 원천 차단되었고 자국 기업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산업 육성 정책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시장에서 해외 브랜드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분야는 사실상 거의 없는 수준이기에 우리나라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노력은 무의미해졌으며 중국 이외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특히 지난 수년 전부터 우리 기업들은 중국 업체들이 중국 안에서만 영향력을 키우는 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배터리 공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해왔습니다. 그 결과 2030년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60%에서 70%가 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 생산 공정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원재료부터 안정적인 기술력까지 필요해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하이테크 첨단 산업 분야입니다. 특히 중국의 업체들은 기술력이 부족해 저렴한 배터리인 리튬 인산철 배터리, LFP 배터리 생산에 몰두하고 있으며 한국의 배터리는 고출력에 장거리를 갈 수 있는 고급형 모델에 주로 탑재되고 있습니다. 중국제 저가형 배터리 업체들의 중간 마진은 3%에서 5% 사이로 추산되며 한국 기업들처럼 고급형 배터리의 중간 마진은 10%에 육박해 원재료를 채굴하여 배터리를 생산한 뒤 전기 차량 조립까지 수직 계열화를 달성하면 중간 마진 7% 8%가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렇게 생산 라인을 동일시켜 원가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배터리와 관련된 기술 격차는 계속 벌어지게 되므로 배터리 후발주자는 계속해서 투자금만 늘리다가 치킨 게임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다음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